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 써님이 써주셨고요. 말씀 중 화폐 개혁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자산이 몰려들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와 원리가 궁금합니다. 저처럼 코린이들은 화폐 단위가 바뀔 뿐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말이죠. 어떤 분은 땅을 무조건 사야 한다던데 부동산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 시점이기도 하고요. 아리송합니다. 정리 좀 부탁드려요. 해주셨고, CJ님이 답변 주신 거를 먼저 읽어볼게요. 아닌데 코린이들은 화폐 단위가 바뀌어서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할 텐데 화폐 개혁이 실시되면 1번 이론과는 달리 가치 무변화 이론과는 달리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 2.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현금이 양지로 나오게 되니 이게 걱정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현금 가치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 대체로 나 같은 떼부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대체 자산, 부동산, 금, 달러, 도토리를 찾아 이동하기 마련이고, 그 와중에 마음 많은 젊으신 큰손 언니들이 암호화폐 시장도 쳐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 다른 자산 시장도 있는 마당에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직접적인 이벤트일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이제 화폐 개혁,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해서 중복된 내용처럼 들리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화폐 개혁을 어떤 이유로 만약에 정부에서 진행을 시킬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화폐 개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쪽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해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실물 자산들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실물 자산으로 몰리는 그 타이밍에 만약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 시장도 침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개인들의 돈이 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침체 국면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이걸 떠받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중보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어디 부분에 만약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엔화 그리고 달러, 그러니까 일단 암호화폐가 우선이죠. 저는 수익률 면에서 암호화폐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엔화 달러가 저는 이제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만약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엔화라든가 달러의 비중을 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 암호화폐에 좀 더 비중을 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상승하고 나서 그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 3년 뒤에 그때 주식시장 관심 두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 어느 정도 상승 국면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K킴님이 써주셨고요. 콜드월렛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예전에 콜드월렛을 분실 또는 파손 시 시드키만 알고 있으면 타사 제품이라도 복구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키의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어떻게 타사 제품에 복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제품은 24개 단어, 그리고 어떤 제품은 12개 단어로 구성된 시드키가 있습니다. XRP 레저상에 개정에 부여된 프라이빗 키는 주소 형태와 유사하게 S로 시작하는 시크릿 키로 되어 있고요. 차이점과 복구되는 원리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암덱스님이 이제 써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제가 원리까지는 잘 모르고 직접 궁금해서 새로운 나노레저 S를 구입해서 기존 24개 단어를 복구하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12자리까지만 넣어도 복구가 된다고 하길래 해봤더니 12자리 넣어서는 복구가 안되고 24개 단어로 처음에 세팅된 지갑은 24개 단어를 모두 넣었을 때 복구가 되더군요. 이렇게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일단 제가 저도 이제 개발자라든가 IT 쪽 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우리가 뭐 나노레저에 있는 그 하드월렛, 그 회사의 어떤 서버에 이 암호화폐 자산이 그런 장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콜드라도 이제 마찬가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상에 그 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 상에 있는 장부를 그냥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론 이제 회사별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저도. 그리고 회사별로 다 차이가 나는지 뭐 다 동일하게 되는지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제 타사 제품이라도 복구가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회사의 어떤 서버상에 있는 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상에 있는 그 장부 값, 그 암호화폐 자산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다시 그걸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제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끄적끄적 님이 써주셨고요. 저는 장투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넣으면 진짜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는 언제든 수익권인데 알트는 장투를 하면 처음부터 그 돈으로 비트를 사는 게 결국엔 이득이더군요. 원화가 올라도 사토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엔 손해. 저는 발행량 제한인 코인을 좋아해서 지금 비트 이렇게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냥 달마다 비트만 적금식으로 꾸준히 넣고 싶은데 수익률의 욕심 때문에 알트를 사야 하나 항상 고민입니다. 경험상 알트는 그래도 일정 사토시 이상 오르면 비트화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쭉 가지고 있다 보니 결국엔 손해가 되더군요. 분산 포트가 맞는데 알트가 오를 때 매도가 쉽게 안 돼요. 매달 포트를 분산할지 비트만 구매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비케는 저도 이제 0.2 사토시 이후에 분할 매도할 예정이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 사셔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들이 분명 이제 물론 이제 어제 이제 봤던 BAT라든가 뭐 레이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고점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수의 알트코인들이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을 분명히 이제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긴 해요. 현재 위치가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아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올라올 때 기준만 정하시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보시면 BTC 마켓에서 만약에 바닥에 있는 알트들을 사면 당연히 뭐 전고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TC 마켓에서 중반 정도까지만 올라와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줘도 저는 이제 비트코인 들고 가는 것보다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률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비트와 알트를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섞어주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좋은 뉴스가 있어 공유합니다. 저와 이제 제가 분석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내용을 이제 보면요. 단기적으로 6,000달러까지의 상승을 앞둔 비트코인, 다음 대규모 상승량을 이끌 원인들은 크립토랜드로 알려진 한 암호화폐 트레이더에 따르면 한 기술적 지표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6,000달러까지 상승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 라고 해서, 이 4,200달러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각수렴, 여기서 보시면 삼각수렴하고 그 다음에 다시 N자 상승 한다라고 하면 그 N자 상승의 목표치는 6,000달러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6,000달러에는 이제 그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6,000달러까지 저항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이제 기린님이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기린님도 이제 비슷한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스마일님이 써주셨습니다. 해외 이민 시 비트코인으로 시민권 취득 가능한 국가도 있네요. 20만 불을 비트코인으로 기부하면 한 달 정도 안에 시민권 취득 가능하답니다. 호주 근처 바누아투 공화국인데 시민권도 금방 나오네요. 해외에서 살아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는 건 알지만 혹시나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무튼 여기저기 비트코인을 승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 기쁩니다. 얘기해 주셨고, 암호화폐 매도 시기가 오더라도 비트 몇 개는 꼭 쥐고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비트코인, 뭐 1비트코인이 있으면 우리나라로 뭐 이민 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나라들이 충분히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몇 개의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제 비상용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에 기영님이 써주셨고요. 네, 읽어볼게요.
오히려 이제 역설적이게도 현재 XRP보다 탈중앙화된 코인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XRP도 다른 POW 코인들처럼 정당한 블록이 쌓이는 것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이 작업을 해주는 곳에 비트코인을 지급함으로써 블록체인을 유지하죠. 우리가 해시파워라고 이제 부르는 것 말입니다. XRP도 이 작업이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는 이걸 밸리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하나 다른 점은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돌리겠느냐?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실제로 XRP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곳 또는 대학교 등에서 필요에 의해 돌리고 있더군요. 그럼 XRP의 발행량을 조절한다거나 뭔가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리플사 CEO가 결정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밸리데이터들 80% 이상의 동의에 의해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리플사의 밸리데이터 지분은 18%입니다. 결과적으로 XRP에 대해 리플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XRP의 탈중앙화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보상 없는 컴퓨팅 파워를 80%까지 늘리겠습니까? 그리고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듯이 리플사와 XRP는 별개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리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XRP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기해 줬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이제 써주신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내용이 좀 이제 이 내용을 얘기했던 적이 오래돼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6월의 경님 써주셔서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밤덱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궁금한 점도 있고 다들 알면 좋을 듯한 내용이라 댓글 남깁니다. 저는 주로 거래는 업비트를 사용 중인데 수수료 부분에서 원화마켓은 0.05% 그리고 이제 BTC 이더마켓은 0.25%의 수수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TC 마켓에서 XRP를 매수한다고 하면 수수료 차이가 4배가 나기 때문에 BTC를 원화마켓에 매도 후에 다시 원화를 가지고 XRP를 사는 것이 수수료상 이득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1000만원으로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0.25%가 25,000원이고 1억이면 25만원이라 수수료가 생각보다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BTC 마켓보다 물량도 원화마켓이 보통 더 많아 거래도 더 잘 이루어지는 듯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원화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시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원화마켓 거래량이 많지 않고 딱 그 거래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만약에 대시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가격에 매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수수료를 좀 더 지불하더라도 BTC 마켓 이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XRP라든가 다른 뭐 이더리움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코인들의 경우는 굳이 이제 BTC 마켓에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BTC 마켓 원화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원화 마켓과 BTC 마켓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때는 굳이 비트코인을 BTC 마켓에서 리플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화 마켓에서 매도했다가 매수하시면 수수료를 좀 더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글라스 님이 써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사는 캐나다 도시에서도 암호화폐 ATM 기계가 2년 전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아파트 입구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2017년에 폭풍장 이전에 느낌이 강하게 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더글라스 님이 느끼시기에 2017년 그 폭풍장 이전에 이제 느낌이 강하게 오고 있다. 3월부터 날마다 비트 이더, BK, 리플을 날마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경험을 하셨는데도 다른 이제 코인들 안 사시고 비트, 이더, BK, 리플만 이렇게 사고 계시대요. 참고로 전 2016년에 온라인으로 니콜라스 대학에서 크립토커런시 코스 13주를 배우고 그해 말부터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1월, 2월에 코인베이스에서 크레딧 카드로 이더를 개당 12에서 13불 가격대로 날마다 하루에 1개에서 5개씩 매수하여 그해 가을에 이더를 750불에 100개를 매도하고 일부 토량만 지금껏 존버를 하고 있네요. 또 개인적으로 과거 차트를 기준으로 전고점 1.5배를 계산하여 2020년 5월 지금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가격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35,000불 4천만원, 비트코인 캐시 5,000달러 550만원,
이더리움 3,000불 350만원, 리플 6달러 7,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믿고 있으니 날마다 매수하고 있죠. 허무맹랑하다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전 그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필링이 아주 좋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뭐 저도 이제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이렇게 허무맹랑하다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충분히 저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예, 그래서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글라스님이 이오스가 빠졌네요. 이오스는 50에서 100달러, 6에서 이제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오스 기천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천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투 목적입니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경험도 풍부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2016년부터 투자를 하셨고, 그때 또 이렇게 정식으로 교육과정, 13주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이수를 하셔서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 대선배님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때 경험, 그리고 2017년도 초기에 그 불장이 오기 전에 그 느낌이 지금 이제 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약간 뭔가 어떤 데이터로 딱 정확하게 뭔가 얘기를 해주시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람이 촉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촉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같이.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고 있는 중에 비트코인이 5,400불을 넘었습니다. 2일 전에 써주신 내용이에요. 이러면 1-1 안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CJ님이 여기 농담으로 1-1, 1 빼기 1이면 0 아님?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법천사님이 내가 기간제 교사할 때 이런 학생 꼭 있었다 얘기해 주셨고, 보시면 일단 1-1 안으로 진행이 되려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주 이평선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까지 50주 이평선 물론 이제 장중에는 그 주봉상 돌파는 했었는데 안착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1-1 안으로 확정 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확률로 얘기하면 이제 1-1 안으로 될 확률은 높다. 일단은 터치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확률은 높지만 아직까지 1-1 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안과 1-2안 둘 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리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스윙 트레이딩 안 할 거면 건들지도 말고 가격 보지도 않는 게 나음. 어차피 계속 수년간 가지고 있을 거 현재 가격이 뭐가 중요함. 예, 맞습니다. 2015년 7월 중순 50, 201평선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그거 보고 샀으면 320달러, 200달러로 갔음. 그러니까 320달러에서 200달러로 갔다. 이제 빠졌던 2015년 하락장이 아니라 그때 이제 50주평선 맞고 빠졌던 그때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구글로 배운 일반인들 낚는 전형적인 불트랩이었다는 거. 10월에 다시 한번 나고 그때 상승장이 시작됐다. 현재로서 5,000달러대 유지가 하면 곧 생기는 골든크로스도 호구들 낚는 게 뻔하다. 골든크로스가 생기는 지점을 보면 현재 가격이랑 너무 멀다는 거에서 머리에 빨간불 들어와야 되는 거죠. 6,000달러는 2018년도에 BSV 난리 났을 때까지 엄청 잘 버틴 서포트인데 그걸 바로 부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니까 6,000달러를 바로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까 이제 누구였죠? 크립토랜드? 그 사람 이제 뷰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5,600, 5,800달러까지 가면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음. 4,800에서 5,000달러까지 다시 서포트 테스트하고 6,000달러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도 이제 4,800달러는 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차트 설명드릴 때 좀 더 다시 저녁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에서 6,000달러에서 몇 달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확률도 꽤 있긴 함. 이건 이제 지난번에 그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신 또 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녀님도 이 가격대 6,000달러에서 5,000달러 이 가격대에서 당분간 이제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떨어지면 2,8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긴 있어서 제외할 수 없다. 극히 드물다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4,800달러를 깨고 내려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2 안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2015년 패턴대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저도 이제 전저점을 이탈해서 순간적으로 이탈해서 이제 2,800달러를 순간적으로 터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지금은 6,000달러에서 최대한 가깝게 팔고 20-30% 수익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얘기를 해줬고, 좋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기리님이.
스윙 트레이딩을 할 거면 이렇게 이제 30% 먹을 걸 보고 스윙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어차피 볼 필요 없다. 지금 가격대선 볼 필요 없고 2, 3년 내가 뒤에 그때 내가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가격대에서 굳이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을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아까 제가 누구였죠?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안, 1-2안이 결정된 상황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저는 어떤 포지션을 내가 뭐 전량을 매도했다가 밑에서 받겠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뭐 무리하게 또 여기서 올라간다고 예상해서 또 무리하게 배팅 한다거나 뭐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투자는 이제 여윳돈으로 제가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1-1안이 결정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50주이평선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차트를 보는 시각은 전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보는 뷰가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률로 어디 부분이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